미국이 금리 올릴 때 한국이 안 쫓아간다? 이건 선택할 수 있지만 미국이 내리기 전에 한국이 먼저 내린다? 네. 이건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안녕하십니까, 이건입니다. 토마토 증권통 2024 연초 전망 시리즈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의 주인공입니다. 신영증권의 김학균 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장 간과했던 부분이 어떤 거였나요? 예,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미국이 2022년, 네. 2023년 이렇게 금리를 올렸죠. 거의 미국의 기준금리가 제로에서부터 5.25, 5.5% 범위까지 높아졌는데 네. 이게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경기가 좀 나빠져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경기 둔화를 통해서 뭔가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게 긴축 정책인데 2023년에 미국의 GDP 성장률이 한 2.4% 정도까지 될 걸로 전망이 됩니다. 네. 한국보다 성장률이 높고요. 2023년 출발할 때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한 1% 정도 될 걸로 전망을 했거든요. 그것보다 좀 낫네요. 높죠. 높은 거죠. 그러니까 2023년 초에 1% 전망인데 네. 지금 2023년 말 시점에선 이 전망치가 2.4까지 높아졌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가 중력을 모르고 확장을 한 겁니다. 그러게요. 금리를 그렇게 공격적으로 올렸는데 음. 작년에 1.9% 성장률보다 더 높은 2.4%를 했고 중앙은행이 긴축을 함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네. 2023년 모두 잠재 성장률을 웃도는 성장을 했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좋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좋다는 게 뭐 글로벌 경제에 뭐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네. 중국 경제가 안 좋으니까 미국이 글로벌 수요의 어떤 그 버팀목 역할을 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네. 한국도 대중 수출은 위축됐지만 대미 수출은 좋았거든요. 그렇지만 금융적으로는 굉장히 다른 쪽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미국 경제가 좋으니까 금리가 연중 비교적 높게 유지가 됐고 네. 달러도 비교적 강했었고 그랬죠. 이런 것도 이제 다른 나라에 압박을 줬던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미국 경제가 좋을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가 재정 지출을 너무 많이 늘리면서 지난 회계연도에 GDP의 7%에 육박하는 재정 적자를 기록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서 긴축을 했는데 반대편에서 정부는 계속 돈을 쓰면서 긴축의 효과를 오히려 좀 희석시키는 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제 생각엔 미국 증시도 상당히 좀 부담되는 수준까지 가지 않았나 생각을 했었는데 네. 2023년에도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시장이 위너가 되는 뭐 그런 흐름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약간 궁금한 거는 내년에는 약간 이런 부분에서 미국의 한계점이 좀 드러나진 않을까요? 뭐 민간 쪽은 어쨌든 금리가 높게 누적적으로 유지가 되니까요. 네. 2년 전에는 거의 아주 사상 최저 금리에서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왔고 또 코로나 팬데믹 때 이제 정부에서 많이 받았던 일종의 그 현금 지원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소진이 돼서 민간으로 보면 이제 내년도에는 성장률이 둔화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네. 역시 재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게 더 중요하군요. 지금 어느 나라나 네. 각 그 정치인들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거든요. 네. 자기 지지자들에게만 읍소하면서 그냥 그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들을 쓰는 건데 뭐 민주당이야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좀 진보적이고 시장에 맡겨두는 것보다는 정부가 많은 것을 해야 네. 된다는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좀 계속해서 재정 지출이나 이런 것들을 누그러뜨리지 않으면 저는 미국 경제가 쉽게 안 식을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11월 이후로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많이 올라갔는데 네. 그 동의는 이제 인플레이션도 억제가 될 거고 미국도 조기에 금리를 낮출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가 투영돼 있는데 네. 제 생각에는 이 재정을 계속 쓴다 그러면 이런 기대가 조금 앞서간 기대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측을 하셨던 것 중에 딱 요거는 맞아 떨어지더라 했던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도 이제 싼 주식들 네. 네. 올해 뭐 업황은 안 좋았지만은 유통이나 아니면 반도체라든가 뭐 이런 주식들이 뭐 아웃퍼폼했던 것은 초과 수익을 얻었던 거는 네. 제 전망대로 비슷하게 됐지만은 뭐 그렇게 크게 많이 걸리진 않았던 것 같고 네.
전체적으로 시장의 스타일이 미래에 대한 성장성은 크지만 밸류에이션은 비싼 성장주들보다는 싼 주식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이제 냈었는데요. 네네. 뭐 일부 싼 주식들은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그 시장을 움직이는 중심 축은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올 한해 뭐 성장주들이 쥐고 있지 않았나 싶고요. 뭐 그런 점에서 보면 뭐 생색낼 정도로 그런 뭐 겸손하시네요. 그런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2년물, 10년물, 30년물 제가 매일 체크를 하는데 이제 많이 이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시점인 네. 것 같아요. 내려갔다가 또 다시 올라가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가봤었기 때문에 어떠십니까? 2022년에 금리가 많이 올랐고 미국 금리가 네. 한 4.3까지 갔다가 네네. 올해 1분기에는 이게 한 3.3%까지 미국 국제 10년물 기준으로 1%포인트 이제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다가 3.3에서 지금 다시 5% 갔다가 지금 뭐 4.2%, 4.3%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금융시장의 지배적 기대를 말씀을 드리면 금리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좀 최근엔 다수 의견이 된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미국 장기 금리 같은 것도 결국은 미국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영향을 받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 금리 낮추는 거는 내년 5월에 첫 금리 인하가 예상이 그렇죠. 됐는데 네, 맞아요. 이제 12월 초 들어서는 3월이 첫 금리 인하로 이제 좀 당겨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럴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잡히고 있을까라고 보면 미국의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아직도 3%대 중반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중앙은행가들이 이상적인 물가 상승의 목표치로 생각하는 2% 수준까지 내려오는 건 제 생각에는 뭐 하세월일 것 같고 네. 다만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 기준으로 앞에 2자는 봐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게 쉬울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아직은 그렇진 않은 것 같고 특히 이제 미국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네. 금리가 쉽게 저는 빠지긴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고요. 이제 네. 그런 점에서 보면 다시 금리가 5% 갈 거냐? 그건 뭐 저도 모르죠. 저도 그렇죠. 모르지만 네. 금리가 여기서 많이 떨어지진 않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그 시장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사이클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2022년도에 금리가 올라가는 파동에서는 고점이 4.3, 예. 저점이 3.3이었어요. 네. 근데 3.3 찍고 5까지 갔거든요. 예. 그런 거라 그럼 제 생각에는 미국 국제 10년물 기준으로 상당 기간 동안 4% 위에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만약에 이제 그 연준이 금리를 아주 공격적으로 시장 예상치보다 빨리 낮추는 경우는 경제에 뭔가 큰 탈이 나게 되면 이제 움직이겠죠. 그렇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시나리오를 배제한다 그러면은 네. 지금처럼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3% 중반인 상황에서 내년 초에 금리를 1분기에 낮추는 거는 조금 금융시장이 앞서간 기대가 아닐까 싶고요. 네. 그러면 특히 이제 장기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보고 있는 레벨 4%, 4.2, 4.3 레벨에서 저는 많이 떨어지긴 힘들지 않을까. 그럼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 기준으로 물가를 2%까지 낮춰야 되냐? 저는 그러면 너무 비용이 클 것 같아요. 약간 비현실적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인플레이션 타깃도 2%고요. 미국 연방준비제도도 2%입니다. 또 얼마 전까지 그 일본 중앙은행도 2%였거든요. 예, 예, 예. 근데 한국과 미국과 일본과 다 제각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 경제 그 수준이나 경제 질이 다른 나라가 2%로 같은 것은 이것이 대단히 과학적이고 정교한 추론의 결과라기보다 획일적인 다분히 중앙은행가들의 관습적이고 통념적인 목표치거든요. 현실성이 좀 반영이 덜 됐다. 그래서 네. 2%로 낮추기 위해서는 이제 네, 긴축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길게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네. 또 짧게 보면 코로나 이후로 네. 어느 나라나 부채가 가장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렇군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2차 세계 대전으로 이제 막 전쟁을 치르면서 정부가 돈을 그 전비에 쏟아 부을 때 정도 수준까지 높아졌고요. 뭐 우리나라는 당분 이래 네, 맞아요. 뭐 가장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되면 뭔가 부채를 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금리를 많이 낮추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경제에 탈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중앙은행가들이
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네. 균형 물가 수준은 뭐 2%보다는 제 생각에는 2% 중반 정도는 수용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그 받아들일 수 있는 인플레이션 타깃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과 같은 3% 중반은 너무 높은 수준이니까 뭐 이런 상황에서 조기 금리 인하나 이런 것들은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이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미국이 멈추려고 하는가? 네. 코어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3% 중반인데 그거는 금리 올리다가 탈이 날까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과거에 미국 침체? 중앙은행이 네. 그렇습니다. 네. 금리를 올리다 보면 어느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서 경제에 그 탈이 나고 싶겠어요. 그럼요. 이제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은 잡고 네. 그렇지만 심각한 침체는 부르지 않는 데까지만 오르려고 하는데 어렵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중앙은행가들이 말하는 중립금리거든요. 그렇죠. 예, 인플레이션도 맞고 심각한 경기 침체를 부르지 않는 건데 음. 근데 이 중립금리는 중앙은행 관계자들도 알 수 없어요. 근데 금리를 올리면서 주식처럼 미래의 경제를 선반영하는 거를 반응을 보고 네. 실물 경제 지표의 반응들을 보면서 그렇죠. 사후적으로 이제 가늠하는 건데 근데 과거에는 그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다가 굉장히 높은 확률로 경제가 탈이 났거든요. 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저는 이제 특히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많은 하중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퍼스트 리퍼블릭이나 네. 지방 은행은 시업은행. 2023년도에 뭐 굉장히 어려움을 네, 겪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아니면 시티그룹과 같은 대형 은행들도 지난 3분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지금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충분히 통제했기 때문에 금리를 안 올리는 게 아니고요. 네. 금리를 더 올리다가 탈이 날까봐 금리를 못 올리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르네요. 일단 내리는 쪽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이제 그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3% 중반이라 그럼 저는 상당히 시장의 기대보단 더디게 움직이고 네. 시장 금리도 우리가 11월에 봤던 것처럼 그렇게 빠른 속도로 떨어지기는 힘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3월에 금리 인하 가능할까? 이거는 더더욱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물가 이외에 또 봐야 되는 시그널들이 뭐 저는 뭐 집값도 있는 것 같고 유가도 봐야 되는 것 같고 되게 많거든요. 어떤 걸 좀 주로 보세요? 뭐 일단은 뭐 네. 기본적으로는 그 물가 지수 자체로 보면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 앞에 이자가 찍히는 네. 2%대로 네. 떨어지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이제 중앙은행이 늘 금리를 올리는 긴축을 하고 금리를 낮추는 금융 완화를 하는 사이클을 그리죠. 네, 그죠. 근데 이제 금리를 올리는 긴축을 할 때는 일차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타깃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금리를 내리는 금융 완화를 할 때는 그 경기 둔화 네. 혹은 금융시장의 불안 네. 이런 요인들을 보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복잡 다변하네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러니까 내년에 별일 없이 금리를 낮출 거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그렇게 있겠지만 단순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확률적으로 보면 그런 네. 적이 별로 없었어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리다가 물가를 잡는 거는 심각하게 경제가 탈이 나면서 네. 뭐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 같은 그런 메가톤급의 재앙이 닥칠 가능성은 좀 매우 낮다고 봅니다만은 뭔가 경제가 어느 데서 삐걱거리면서 물가가 같이 떨어지는 게 과거에 어떻게 보면 그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는 네. 방식이었거든요. 그랬군요. 그래서 중립금리란 게 인플레이션을 잡고 경제에 해를 끼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죠. 실은 이제 경제가 부러지면서 물가가 잡힌 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본다 그러면 그런 것 없이 내년 3월에 조기에 금리를 낮춘다? 일단은 전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죠. 그러면 그렇게 심각한 그 위기가 없으면은 과연 그 코어 인플레 기준으로 이게 3% 미로 떨어질 것 같지가 않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겨서 금리를 낮춘다 그러면 그것이 주식시장의 호재일 리는 만무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저는 오히려 이제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네. 너무 빨리 투영이 된 게 음. 연말 연초 흐름에 조금 좀 부정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앞서 달렸기 때문에 그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면 제 생각엔 시장이 한번 덜컥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행이 이제 7개월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제 센터장께서 생각하는 내년에 이제 금리 인하 시장보다는 좀 늦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좀 더 미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기랑 강도는 어떨지 좀 궁금합니다. 미국이 금리를 조정하기 전에 네.
한국은행이 선행적으로 금리를 낮추기는 힘들 것 같고요. 미국 먼저 움직인다는 얘기죠. 거의 비슷하거나 거의 비슷하거나. 한국이 선제적으로. 네네. 왜냐하면 2023년에는 미국은 잠재 성장률을 훨씬 웃도는 그 성장을 했고요. 그렇죠. 한국은 뭐 1% 초반 성장이라 그러면 잠재 성장률 밑돌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5번째로 낮은 성장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부담이 좀 덜한 거 아닙니까? 미국보다는. 금리를 낮추는데. 네.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문제는 미국보다 금리의 수준이 한국이 많이 낮다는 게 문제이죠. 앞서서 제가 이제 중앙은행가들은 중립금리를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뭐 한국도 한국은행이 생각하는 중립금리가 3.5였던 겁니다. 예, 예. 기축통화국인 미국 금리가 5.5%까지 가는데 우리 기준금리가 3.5%라고 하는 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환율 불안정 이런 거 감내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금리를 올리다 보면 경제가 탈이 나니까 네. 탈이 날 개연성이 있으니까 금리를 미국보다 금리가 한참 낮지만 그 불편함을 감내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느니 생각하는 중립금리가 3.5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보다 금리가 한 2%포인트 낮은 상황인데 미국이 금리 올릴 때 한국이 안 쫓아간다? 이건 선택할 수 있지만 미국이 내리기 전에 한국이 먼저 내린다? 네. 이건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아.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이 금리 올리는 것에 후행하든가 아니면 그 비슷한 시기에 낮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희들은 미국의 금리 인상도 지금의 시장의 컨센서스인 3월보다는 좀 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예. 미국이 한 2분기 말이나 3분기 초에 낮춘다 그러면 네네. 한국은행도 그 즈음부터 좀 이제 금리를 낮출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